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한 부분에서는 어려운 거 없죠? 우리 다 했었던 내용이고 하니까 이해가 잘 되지, 그치? 자, 그러면 본문 내용도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어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는 옛 이음, 여린 히읗, 순경음 비읍, 아래아 등과 같이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가 존재를 했어요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옛 이음, 그 다음에 여린 히읗, 순경음 비읍, 아래아 등. 자, 이것은 바로 뭐다? 현대 국어에는 없는 음은 첫 번째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그와 같이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가 존재했어요. 어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치음도, 그렇죠. 이게 바로 없는 음은 두 번째가 되겠죠. 그죠? 자, 중세국어에 있었던 글자예요. 이 중 순경음 비읍, 아래아, 반치음은 현대국어에는 없는 음운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부분은 살짝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서 쓰던 음운이 아니에요. 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쌍자음이라든지 혹은 어두자음군과 같이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음운을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음운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옛 이응이라든지 여린 히읗이라든지 아래아, 그 다음 반치음 시읒은 얘네는 기본 음운에 다 포함이 되던 음운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본 음운에 포함이 되는 음운과 되지 않는 음운, 이것도 우리가 꼭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훈민정음, 이것도 한번 정리를 했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28자를 정리를 하면은, 자, 첫 번째 자음은, 그죠?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귿, 피읒, 히읗. 여기까지는 현대국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들어가는 게 바로 여린 히읗. 그렇죠? 이거 이름 적어줄게요. 여린 히읗. 그 다음에 반치음. 그죠? 그 다음에 과수원 표시죠. 옛 이음. 요렇게 세 개가 자음에서는 원래 없었다가 있었다가 현대국어에 사라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음은, 그죠? 점, 바로 아래 아죠. 그 다음에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요렇게가 그 중세국어 기본 글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랑도 또 다르다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그쵸?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미음, 시옷, 이응. 자, 여기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전부 다 기본자에 해당하는 거죠. 자, 모음에서도 기본자에 해당하는 게 아래아, 그 다음에 이까지. 이렇게가 기본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린 히읗, 다음 반치음, 옛 이음, 그 다음에 아래아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없는, 네모 친 거는 소실 문자에 해당하는 글자들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조금 더 얘기를 해준다면은, 알겠죠? 자, 기역에서 이제 우리가 가획을 한 게 키읔이에요. 이건 중학교 때 한번 다 배운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 니은에서 가획을 한번 한 게 디귿이고, 디귿에서 가획을 한 번 더 한 게 티귿이래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니은의 이체자에 해당하는 게 리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미음에서 가획을 한 게 비읍이고 한 번 더 가획을 한 게 피읍입니다. 그죠? 그 다음 시옷에서 가획을 한 게 지읒이고 지읒에서 한 번 더 가획을 한 게 치읒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시옷의 이체자에 해당하는 게 반치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응에서 한 번 가획을 한 게 여린 히읗이고 한 번 더 가획을 한 게 히읗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응의 이체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옛 이응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획 과정도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음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아, 어, 오, 우. 자, 여기서 밑줄 친 거는 우리가 밑줄 친 것들은 초출자에 해당하죠. 바로 기본자인 오, 이에 아래아를 한 번만 더한 게 바로 초출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여기서 야, 여, 요, 유 얘네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출자, 초출자에서 아래아를 한 번 더 더한 거 혹은 기본자의 아래아를 두 번 더한 거. 자,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거는 모음에는 가획이 없어요. 아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가획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오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렇게 보면 마치 획 하나 더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얘네는 원래대로 쓰면은 요런 형태가 원래 형태예요. 그죠? 우리 막 옛날 그 글자들 쓰여있는 뭐 글, 또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모음을 이렇게 써놓잖아. 그치? 이게 얘네들은 합자기 때문에 모음을 합쳐서 만든 글자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또 들어가는 게 바로 순경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자, 순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는 바로 두 입술 소리, 입술 소리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 그러니까 순음의 아래에 그렇죠? 자, 이응을 세로로 연달아 쓰는 거를 연서라고 합니다. 연서, 두 자음을 세로로 연달아 쓰는 거죠. 그래서 연서하여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경음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순경음 비읍.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고유어와 한자어 발음에 모두 사용이 됐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그 외에 순경음에 해당하는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피읍, 그 다음에 순경음 미음 같은 경우는 한자어 발음에만 발음, 즉 동국, 정운식, 표기에만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던 것이 16세기 동국 정운식 표기의 폐지와 함께 순경음은 모두 소실됩니다. 순경음 비읍까지. 채 100년도 쓰이지 않고 사라져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없다라는 개념에서는 같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제자 방식 자체가 다른 글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또한 뜨들, 수매와 같이 중세국어에는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어요. 이들을 바로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 어두자음군도 우리가 한번 다 봤던 내용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 이거를 우리는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세국어의 특징 6번째가 되는 겁니다.
특징 여섯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어두자음구는 말 그대로 말의 머리에 자음이 무리 군자거든요. 무리를 이룬다라고 해서 바로 음절의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무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어두자음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두자음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바로 첫 번째 비읍 계열,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두자음근에 해당하는 것은 비읍 기읍, 비읍 디귿, 그 다음에 비읍 시읍,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시옷계. 자, 시옷계에 해당하는 건 시읒, 기읒, 그렇죠? 시읒, 기읒, 시옷, 디귿, 그 다음에 시옷, 비읍,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읍, 시읒계. 비읍, 시읒계에 해당하는 건 비읍, 시읒, 기읒, 비읍, 시읒, 디귿 이렇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어두자음근 같은 경우는 근대에 오게 되면은 시읒계로 통일이 되게 되고, 그렇죠? 이것이 현대로 오면서는 어떻게 된다? 된소리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시읒계로 통일된다는 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비읍계나 비읍시읒계가 사라지고 시읒계만 사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현대 와서는 이것이 된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바로 이 어두자음구는 어두의 자음 모두를 발음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로서 우리가 올해 수확한 쌀을 나타낼 때만 햇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 이게 바로 원래는 쌀이 초성이 비읍 시읒인 어두자음근을 사용했던 게 거기에 있던 비읍이 떨어져 나와서 해라고 하는 접두사에 붙어가지고 햇이 되었다라고 추정을 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두자음근은 그 뭡니까? 어두에 있었던 자음이 다 발음이 되었을 거다. 하지만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왜? 이때는 녹음기 같은 그런 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추정만 할 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들을 어두자음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대국어에서는 뜻을 스매처럼 된 소리로 바뀌었어요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씀 같은 경우도 역시 추가로 한 가지 더 한다면 바로 뭡니까? 바로 15세기 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 명사형 어미로 음을 사용한 부분도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법의 차이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문법의 차이입니다. 우선 어지의 현대어 풀이를 보죠.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지. 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자, 저번에 나눠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은혜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가지로 보는데 구분이 조금 달랐죠. 바로 이 첫 부분, 이 꺽쇠를 친 부분이 바로 뭐다? 훈민정음, 창제정신, 첫 번째 바로 자주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장을 만드니까지. 자, 이런 까닭으로부터 만드니까지, 이게 바로 창제정신, 두 번째 애민정신, 그 다음 세 번째 창조정신까지 요 줄에서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필기가 돼 있고 실제 교사형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알겠죠? 자, 그래서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게 바로 장제정신 네 번째 바로 실용정신이다. 그래서 은혜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종 어제 훈민정음의 장제정신으로 네 가지 정신을 모두 다 이제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보면 자,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하는 현대국어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인데요. 이를 통해 중세국어의 조사애가 비교를 나타내는 현대국어의 조사 와가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꼭세로 표시합시다. 중세국어의부터 의미로 쓰였음까지 이게 바로 중세국어의 특징. 일곱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 바이 이셔도는 현대국어로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인데요. 이를 통해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가 중세국어에서는 이, 모음 이만 쓰였고 현대국어에서 끄듬절에 받침이 없는 체형 뒤에 붙어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가가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또 꼭세로 표시합시다.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가부터 없었음까지 이게 바로 중세국어의 특징 여덟 번째죠. 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설명한 중세국어의 특징 7번하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의 그런 뭡니까? 조사에 관련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퉁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저번에 수업하면서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역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중세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 바로 주격조사의 사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주격조사는 사실상 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바로 자음 모음의 이 형태. 자, 이 경우는 언제 사용을 한다? 바로 자, 조사 앞 낱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즉 이 말은 바로 뭐다? 조사 앞 음절에 종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자음 모음의 이 형태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바로 뭐다? 나라 말쌈 더하기 자음 모음의 이 형태가 쓰여가지고 이것이 말쌈이가 되고 이것이 말쌈이로 이어졌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이어졌기를 한 거지 이것이 모음이만 붙은 형태가 아니다라고 꼭 착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어졌기랑 모음이랑 쓰는 거는 완전히 다른 형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였다? 모음이만 쓰는 이 형태가 있었죠. 그쵸? 자, 이 형태를 쓰는 방식은 바로 뭐다? 조사 앞. 그쵸? 낱말이. 그쵸? 이. 그 다음에 에. 그쵸? 그 다음 왜. 위. 왜. 그쵸? 그 다음 그치? 이외의. 그쵸?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성이 없고 모음으로 끝나는데
불가능한 건 바로 뭐다? 얘네들로 이루어지는 거는 이가 보는 게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소학원에 보면 공자 더하기 모음 이가 붙어가지고 공제 해서 해석을 하면 공자가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격 조사의 세 번째가 바로 영형태가 있다고 했었죠. 생략되는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조사 앞 낱말이 모음 이 에 왜 위 왜 예로 끝날 때.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 용비어천가에 불휘 더하기 영형태가 되어서 그대로 불휘라고 쓰지만 해석을 하면 뿌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그죠? 바로 뭡니까? 형태상 이가 붙을 수 있는 경우에는 모음 이를 사용을 하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는 옆에 이를 붙이면 형태가 괴랄해져가지고 글자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음 이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생략을 하는 영형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양만 딱 봤을 때 옆에 이 글자 짝대기를 하나 딱 더 그어서 말이 되냐 안 되냐, 모음을 형성이 되냐 안 되냐만 구분하면은 솔직히 이 부분 구분하는 거 정말 쉽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유념을 하면은 이 형태를 써야 되느냐, 이 형태를 써야 되느냐는 구분하는 게 정말 누워서 떡먹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바로 조사죠. 그렇죠? 바로 두 번째 조사가 바로 부사격 조사죠.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어디에, 그렇죠? 혹은 모음조화에 따라서 어디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여기 뭡니까? 훈민정음에서는 현대국어의 비교 부사격 조사 뭐뭐와 과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외에도 부사격 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뭐 다려 라는 말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현대국어라면 누구누구에게 사람을 나타내는 이런 조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날 따려 하면 나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렇죠? 자, 비교 부사격 조사가 바로 뭡니까? 뭐뭐 도곤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또 역시 비교 부사격 조사. 뭐뭐 보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에도 굉장히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여러 개로 많이 쓰여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글에서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으로 이런 말들도 대표적인 부사격 조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바로 관형격 조사도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둬야 되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로 바로 유정명사 뒤에는 관형격 조사로 사용하는 게 뭐뭐에 혹은 뭐뭐의의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형태가 다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무정명사나 또는 사람이지만 유정명사이지만 높임의 대상인 경우에는 뒤에 관형격 조사로 시옷을 사용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조사 부분이 주격 조사, 부사격 조사, 관형격 조사 모두가
현대국어랑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다음 문단으로 가면, 자, 중세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다. 이게 바로 중세국어의 특징 9번째가 되겠죠. 그죠? 자,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의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조사나 어미가 선택된 거죠. 이럴 때면 뜨들처럼 음성 모음 다음에는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짱, 랄자, 짜랄처럼 양성 모음 다음에는 양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되었어요. 반면에 현대국어에서는 자르과 같이 양성 모음 다음에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통해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조화 현상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죠 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모음조화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모음조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쓰이는 현상을 우리는 모음조화 현상이라고 했고, 자, 여기서 이제 양성 모음에 해당하는 모음들은 그때 얘기했었죠? 하늘, 땅, 사람 중에 밝음을 의미하는 건 바로 하늘이기 때문에 아래아가 대표적인 양성 모음, 그리고 사람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아야, 땅의 위에 해당하는 오요, 얘네들이 양성 모음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음성 모음 같은 경우는 이와 반대로 바로 하늘의 반대인 땅인 사람의 왼쪽인 어여, 땅의 아래쪽인 우유, 얘네들이 음성 모음에 해당하고, 마지막 세 번째 중성 모음은 바로 이. 그렇죠? 모음은 생성할 때도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존재여서 하늘과 땅 사이 존재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던 이 모음조화 같은 경우는 15세기에는 철저히 지켜집니다. 알겠죠? 자, 그러던 것이 16세기부터 문란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자, 그러던 것이 이제 바로 현대국어에서는 흔적만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 흔적에 해당하는 게 그때 선생님 수업 때 얘기했었죠? 바로 어간의 끝 모음이 오나 아로 끝났을 때는 뭡니까? 같은 양성 모음인 아나 앗 이런 걸 어미로 사용을 한다고 했었고, 그 이외에 모음이 오게 되면은 음성 모음인 어나 엇을 어미로 사용한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 같은 경우에는 양성과 양성, 음성과 음성이 모여가지고 이루었을 때 양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성 상징어는 좀 밝고 가벼운 느낌, 반면에 음성 모음으로 쓰여진 음성 상징어 같은 경우는 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면서, 현대에는 이런 모음조화가 흔적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본문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조금만 참읍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어휘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자, 중세국어에서는 중세국어에 쓰인 어휘 중에는 형태나 의미가 현대국어와 다른 것이 있어요. 자, 밑줄 칩시다. 이게 바로 중세국어의 특징 10번째가 되겠죠. 열 번째. 그쵸? 자, 어제 현대어 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서른은 서로를 뜻하는 말로 현대국어와 형태만 다르죠 라는 거죠. 자, 현대국어와 형태만 다르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자, 중세국어 어휘의 변화 양상 첫 번째, 그쵸? 바로 형태가 변하더라. 자, 반면에 형태는 비슷하지만 현대국어에서 그 의미가 달라진 어휘도 있어요. 자, 형태는 비슷하지만 현대국어에서 그 의미가 달라진 어휘. 이게 바로 변화 양상 두 번째. 두 번째 바로 의미 변화가 있더라는 거죠. 자, 정확하게 구분하면 의미 이동에 해당하는 그런 말들이죠. 자, 어린 같은 어휘가 그러한데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이라는 의미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였어요. 해서 의미 이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마무리 부분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 및 의문, 문법, 어휘의 차이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를 통해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 자, 밑줄 쳐야 되겠죠?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 이게 바로 언어의 역사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국어의 역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선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국어의 소중함도 느꼈길 바랍니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이 부분이 바로 강연자의 당부. 바로 이 글은 이렇게 강연자가 마지막에 당부를 하는 걸로 글을 맺고 있다라는 것도 이 글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쉬어서 3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